47번부터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47번. 강도 설계법에 의한 전단 설계 시 부재축의 직각인 전단 철근을 사용할 때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는, 자, 전단 강도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조건은 단 S는 전단 철근의 간격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포인트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다. 근데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알게 되면은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풀 수 있지만은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는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전단 철근 간격과 그다음에 강도, 전단 강도죠. 전단 강도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우선 전단 철근의 간격은 여기 있네요. S는 전단 강도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자, 전단 강도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이렇게 보면은 작용을 할 때 여기가 부러져거나 또는 뭐 깨질 수도 있죠. 파손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종이를 우리가 쭉 찢을 때 상호 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서 힘이 작용을 할 때 파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구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전단 철근의 간격이 만약에 촘촘하다, 전단 철근이 여기에 촘촘하게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전단 강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간격 S의 간격이 좁다라고 할 때에는 강도, 전단 강도, 철근의 전단 강도는 좁을수록 커지잖아요. 우리가 널찍하게 간격이 있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있을 때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지게 되겠죠. 그죠? 묶음으로 들어갈 때 더 강해지듯이 강도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커진다. 자, 이걸 다시 보면은 좁다는 작다예요. 그리고 커진다는 커진다, 상승이에요. 그래서 좁다는 감소고, 그 다음에 커진다는 증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알게 되면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보니까 전단 강도 VS는 D분의 AB FYT 곱하기 전단 철근의 간격, 요 위에 있네요. 자, 두 번째는 V는 FIT분의 AB SDS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VS는 AB분의 SFYT D가 있어요. 이때 S는 여기 있어요.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단 철근의 간격의.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VS는 S가 여기 있네요. 분의 AB FIT D. 여기서 AB는 전단 철근의 단면적이 됐고요. FIT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되고요. D는 인장 철근 중심으로부터 압축 콘크리트 연단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여긴 그 자체 설명 자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의할 것은 만약에 이런 조건을 주고 풀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것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식을 줬을 때 N은 비례냐 또는 반비례냐 또는 커짐에 따라서 작아지느냐 또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좁아야 되느냐 넓어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풀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여기 내려와서 이게 포인트예요. 전단 철근의 간격이 좁으면은요, 전단 강도는 커지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쭉 반비례 관계를 볼까요? 이 1, 2, 3, 4, 4개 중에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답은 하나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를 크게 하려면은 간격을 좁혀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외워라. 이거 뭐 책을 외우면은 금방 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외워라 라고 하는데, 못 외울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를 주는 경우를 보면서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는 사실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쉬워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외우지 못할 경우에 혹시라도 풀어가는 과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식을 한 번 더 보아두시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도 있어요. 그래서 전단력 힘 모멘트만 받는 부재의 경우에는 Vc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D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꼭 한번 보아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처럼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를 찾아라 식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는 각각의 FCK 값이라든가 BD 값을 주고 단면의 크기를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준 상태에서 강도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첨가해서 한번 이 부분도 보아두십니다. 자, 47번 같은 경우에는 외우면 쉬운데 못 외우면은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유의해서 꼭 보아두세요. 이것도요.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콘크리트 피복이에요. 피복이에요. 피복. 우리가 이제 보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하부에 주근이라면은 하부 주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스타럽이 있겠죠. 느끈 이렇게 와서 싹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유의하면 되겠네요. 콘크리트, 이게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을 때에 여기에 늦근이 될 것이고, 이거는 하부근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부근이 주근으로 가정해 본다면은 주근이 중심이라든가 주근이 표면에서부터가 아니고, 콘크리트의 표면 있죠? 여기가 표면이에요. 표면에서부터 늦근 스터럽의 끝부분 표면까지가 되겠죠. 이 부분이 피복 두께가 됩니다. 이 부분이. 따라서 피복 두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피복 두께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 유형은. 자, 볼게요. 1번에 보면은 기둥과 보에서 피복 두께는 주근의 중심과 콘크리트 표면과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자, 주근의 중심이면요, 보를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여기 주근 있죠? 이 주근의 중심, 여기 중심에서부터 콘크리트 이 표면까지의 거리가 이 부분인데 이걸까요? 아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때 이것을 옳게 고친다면 기둥, 그 다음에 보에서 이 피복 두께는 주근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 철근,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면은 띠철근이죠. 또는 보라고 한다면은 늦근, 스타럽이죠. 의 표면.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철근은 보조 철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근 이외의 보조 철근. 표면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가 맞겠죠. 그죠? 이것은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화재 시 철근의 빠른 가열에 의한 강도 저하를 방지한다. 뭐가요?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잖아요. 화재가 나더라도 이렇게 화재가 불꽃이 막 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튀더라도 이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 철근이 강도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다음 세 번째, 철근과의 부착력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께가 너무 얇다. 만약에 이렇게 끝머리에 가가지고 아주 얄팍하게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탈락되겠죠. 끝부분이요. 이 끝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착력을 잃게 돼요. 이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게 되면은 적절하게 이 부분이 부착이 되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과의 부착력을 확보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얄팍하게 이렇게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으면은 균열이 간다든가, 균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속에서 수분이 갑니다. 이럴 때 수분이 갔을 때에는 이 철근에 녹이 쓸 수가 있어요. 부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은 이 두께로 인해서 부식에 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예요.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둥과 보에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주근이나 보조철근이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다. 주근만 있을 땐 주근에서부터고요. 보조철근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처럼 보조철근에서부터예요. 자, 꼭 기억을 해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좀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통상 이 피복 두께에 대한 개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는 걸 물으니까 잘 보아두십니다. 자, 4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C점의 반력을 구하시오. 반력의 C점이에요. 자, C점이니까 여기겠네요. 그래서 RC를 구하라는 겁니다. RC.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A, B 부재 사이에 정확히 3m 중에서는 1.5m니까 중간부네요. 요 거리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하중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중은 P 3kN만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작용하는 그런 하중은 나누어서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반반이겠죠.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A, RA, 그 다음에 RB는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3kN의 P가 작용을 하는데 거리가 같으므로 거리가 같죠. 1.5, 1.5씩이니까 어쨌든 반반이에요. 따라서 2분의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kN의 이런 반력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풀이에요. BC 부재예요. 이번엔 BC 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력은 이렇게 반력이 생기는 거는 1.5kN이 들어가고요. BC 부재에서 볼 때는요. BC 부재에서는 이 캔틸레버 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캔틸레버 보루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MC 그 다음에 RC 그 다음에 거리는 5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단 부분에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반력은 우리가 얼마였어요? 1.5가 들어가 있겠죠. 1.5가요. 자, 그리고 하중은 반반이니까 반만 작용한다고 보니까 1.5의 반력이니까 당연히 1.5kN이 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MC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자유단으로 보고 캔틸레버로 본다면은 이 1.5kN이 그대로 잡아야 되니까 RC도 그냥 그대로 1.5예요. 1.5kN이에요. 그리고 MC는 0으로 가정할 때 MC는 거리가 얼마예요? 5m잖아요. 5m 곱하기 자 하단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1.5가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5, 1은 5, 그 다음에 5, 25니까 7.5 마이너스 7.5 kN 미터를 곱했으니까 미터죠? 이 작용한다. 그럼 이제 찾으면은 C도 1.5, RC, MC는 이렇게 마이너스 7.5니까요.
찾으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RC는 1.5, MC는 마이너스 7.5 킬로뉴턴 미터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자, 여기서 이 풀이 과정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정리를 해 두십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조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유사 문제가 꽤 나와요. 지금처럼 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1대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는 같다. 하중 P가 작용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반력 A점이라면 A, 여기는 B점이라면 RB를 구해라 라는 문제라든가 또는 모멘트, 힘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흔히 나오니까 이 부분 꼭 복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번 문제를 봅니다. 그림과 같은 보에서 중앙의 C점에 힘 모멘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힘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거 A점, 그 다음에 B점으로 본다면은 이미 A점에 3kNm라는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의해서 보시고 또 하나는 2kN이라는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중 P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다. 자, 그리고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은 거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의 문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M이고 A는 0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3kN이 작용을 합니다. 3kN이 이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kN이 이미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거리가 얼마예요? 3m죠. 3m고 그 다음에 하중 2k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m 곱하기 2kN. 그 다음에 전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요. B점에서 RB 계산을 해 본다면은 RB는 RA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A점이죠. A점의 모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는 6m예요. 그래서 6RB 곱하기 6m가 나올 것이고, 두 개가 합이 플러스 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두 개 합쳐서. 따라서 그 상태니까 그대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는 0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 3은 6, 3이니까 9네요. 9 마이너스 그 다음에 RB는 6이니까요. 따라서 0이고 얘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식 세우니까는 그래서 마이너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B는 6분의 9는 1.5kN이 됩니다. 지금 이제 RB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MC 해볼까요? MC는 1.5kN 있어요. 1.5kN에 그 다음에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3m잖아요. 3m를 그대로 하면 된다. 따라서 3, 1은 3, 3, 50이니까 4. 이렇게 되죠. 5kNm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4kNm. 3번이 됩니다. 3번. 자, 이 문제도 잘 한번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힘의 평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평형. 그래서 여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부분은 0이어야 되니까 합쳐서,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0 값을 구한다. 0 값으로 해서 RB 값을 구한다. 반력을. 그리고 모멘트를 구한다라는 거. 거리와 그 다음에 반력을 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높을 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이렇게 거리 L 값과
그 다음에 P값,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N은 모멘트 값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중이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합력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5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강제의 기계적 성질과 관련된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은 무엇이냐?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럼 결국은 응력 변형도 곡선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자, 통상 보면은 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이 있어요. 그래야 응력, 그 다음에 변형도 곡선이 되겠죠. 이럴 때 강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뭐 강제가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다, 하중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초기에 하중이 작용한 상태에서는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천천히 조금씩 더 변형이 되겠죠. 자, 초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형이 되고요. 응력에 대해서 그죠? 대응을 잘 한다는 거죠. 초기에는 참 한참 이렇게 응력을 발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변형 응력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훅 하고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응력에 대해서 변형률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순간적으로는 얘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극한의 강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쭉 가다가 일정한 이런 어떤 그런 각광의 강도가 생기다가 순간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눌렀을 때 누르는 만큼의 힘으로 해서 이렇게 비례하게 선이 나타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에요. 비례에 대한 한계점. 자, 그림을 보면요. 응력이 있고 변형률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철근이 쭉 비례적으로 가다가 비례의 자체의 한계점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비례선에서의 한계점이라는 건 뭐예요? 곡선이 되는 거죠. 2차 곡선으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이 점을 이야기를 해요. 비례의 한계점. 그래서 응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 변형이 많이 되는 시점, 일정하게 응력에 대해서 변형되는 게 아니라 순간 바뀌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 비례의 선에 올라가다가 한계에 다다랐다 해서 비례 한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비례 한계점이에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그리고 이제 탄성을 이뤄요. 잘 탱탱하게 견디고 있다가 후 휘어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성의 한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항복 그리고 하항복점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축 늘어져 가지고 있다가 변형이 더 이상 응력이죠. 변형은 이루어지는데 응력 자체가 발휘 못 되는 시점으로부터 극한의 강도점까지 올라가요. 인장 강도의 극한이에요. 극한. 이 부분이. 그리고 그 극한의 강도, 인장 강도가 버틸 수 있는 최대의 강도에서 응력에서 뚝 떨어지게 되면 파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괴예요. 그래서 비례 한계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탄성 한계점, 상위 항복점, 하위 항복점 순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변형도의 경화 시점을 통해서 이렇게 극한의 인장 강도 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 파괴가 됩니다. 순서는 그래요. 비례 한도, 탄성 한도, 상항복, 하항복, 그리고 극한 강도, 파괴점. 이런 정도는 한번 이번에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해 두십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문제. 반지름 R인 원형 단면의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 계수의 값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계수의 값이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반지름 R인 원형 단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각형 단면과 원형 단면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을 가지고 있는 단면과 원형의 단면이에요. 이때 도심축이라는 것은 중심축에서의 전체 축이에요, 축.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 형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직사각형이 됐든 약간 이형의 형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할 때는 도심축 구할 때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어요. 공식. 각을 가질 때 n은 단면계수 z는 6분의 bh 3승 해서 요거는 꼭 그냥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단면을 줍니다. 단면 사이를 줘요. 그래서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다. 즉 b와 h를 준 상태에서 단면 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b가 만약에 200이고 h가 300이다라고 할 때 n은 그럼 200 곱하기 300 높이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눈 게 바로 z값, 즉 단면 계수가 됩니다. 요 구할 경우 구하라라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단면 계수 값을. 그리고 원형일 때는 z는 4분의 파이 r 3승이 돼요. 3승. 그래서 이것도 원형 같은 경우는 원형에 지름이 있다. 이 지름 d는 예를 들어서 300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단면 계수는 얼마냐 해서 z는 4분의 파이 300이 아니지요. 왜? R 3승이잖아요. 반지름 얼마예요? 300에 나누기 2가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파이 곱하기 150의 제곱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면 계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식을 물었으니까 답은 그대로 4분의 파이 r 3승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도 있으니까요. 샘플도 한번 대입을 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십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반지름 r인 원형 이걸 빼버리고 사각형 단면이다. 그럴 때 도심축에 대한 단면 계수는 무엇입니까? 물을 때는 얼마였죠? 6분의 bh 3승. 그걸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53번 문제예요. 다음 그림과 같은 연속부에서 B점의 휘모멘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B점이니까 이 부분이 되네요. 중앙부가 되고요. 이때 연속보예요. 연속보고 연속된 보.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이게 두 개가 붙은 거죠.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연속보 한 놈하고 두 개가 플러스돼서 이렇게 연속된 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연속보 같은 경우에는 반력에 대한 그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반력에 대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워볼게요. 이때 양 끝단 같은 경우에는 8분의 3 WL, 그 다음에 중앙부는요 4분의 5 WL이에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걸 언제 식을 세워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외워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요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이제 조건만 가지면 됩니다. RB 구해볼까요? RB는 중앙부예요. 중앙부. 그러면 중앙부는 4분의 5WL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4분의 5 곱하기 W 얼마예요? 하중은 3이에요. 3 곱하기 2 L은 얼마예요? L은 4가 되겠죠. 4. 그래서 이 거리가 4니까 4가 됩니다. 그리고 는 4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치워지죠. 3호는 15네요. 15kN 됩니다. 15kN. 자, 그리고 여기서는 휘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휘모멘트 MB는 B점이니까요. MB는 휘모멘트 값은 이것도 공식 8분의 WL 자승이에요. 자승. 따라서 여기 있네요. 여기. 따라서 중앙부의 휘모멘트에 대한
공식의 대입을 그대로 하면은 8분의 그다음에 W는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축의 길이가 4m니까 4의 제곱 해서 4, 4, 16이고 나누기 하면 2가 되고 2, 3은 6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윗방향이네요. 자, 마이너스 값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6 예,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네요. 자, 조금 뭐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위치와 그다음에 이렇게 모멘트 값 구하는 공식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식을 세워가지고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기본 공식. 백날 여기서 설명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요. 기본 공식을 꼭 외워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속보에서 이 반력과 핀 모멘트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그림을 꼭 보아두시고, 여기서 응용해서 나오는 것은 W값, 등분포 하중의 값과 이 거리값, 이 두 개가 변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핀 모멘트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마이너스 8분의 WL 자승이다. 그래서 요거만 알면은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